네, 갈등 관점의 변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통적인 관점, 좀 오래된 개념의 관점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고 갈등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의무적인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잡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수용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것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갈등은 또한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수용하면서 또한 그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와 그리고 인간관계론적인 행동과학적인 견해 그리고 최근의 현대적 견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갈등이라는 것에 대한 변천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갈등은 조정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 관리 또는 갈등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갈등 관리란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갈등이 발생된 후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확대되어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즉 사전 예방적인 조치죠. 그리고 갈등이 또한 보다 더 유리한 어떤 윈윈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갈등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를 합의 형성 절차를 통해서 갈등이 수용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리가 갈등 관리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갈등 관리에 대한 시대적인 변천을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미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미 표출되어지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많이 변화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의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 위주의 그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시대적인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면 70년대는 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을 했다라고 보면은 80년대는 우리가 정부 관료에 의해서 공청회나 공람 등에 대한 행정적 결정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주로 갈등 이슈가 복잡화되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대안적 갈등 해결 ADR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 이 내용이 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치조례나 부처의 어떤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조건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갈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패러다임은 앞서 얘기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전통적인 어떤 사후적인 갈등 해결과 정책 추진 결과의 중요성을 역설하거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에서 갈등을 해결한다고 본다면 오늘날의 관점은 사전적이면서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정책이나 행정상에서 민주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갈등 관리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은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때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민 참여적 방식으로서 갈등 관리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의 유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갈등 관리의 유형은 갈등의 개입과 종식을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의 주체와 초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갈등을 타결시킨다, 잠재운다라는 거죠.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의 접근 방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해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갈등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확대와 재발 방지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해서 조직이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접근 방식이 갈등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 해결과 갈등 전환, 갈등 예방이라는 부분도 이 갈등 관리의 유형으로서 총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학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의 대안적 기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행정형 ADR 기법의 종류 부분에서는 행정형의 ADR, 대안적인 갈등 해결 또는 논쟁 해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중재, 재정, 알선 주로 이렇게 행정 또는 어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정, 중재, 재정, 알선 요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ADR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부터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굉장히 소송 위주로 가는 갈등 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었죠. 전통적으로. 그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소송의 남발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갈등의 폐해가 상당했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으로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중재와 조정이라는 갈등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정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다툼을 통해서 해소하는 또는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미국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갈등 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갈등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이해충돌을 실제 그 사업계획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보게 되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관리하는 규정. 실질적으로는 현재 법은 아니고요. 매뉴얼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제화가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매뉴얼 형식 또는 각 부처의 갈등 관리 규칙에 의해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각 부처별 각각의 규칙에 의해서 이런 갈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관리 제도를 보면 대응 수단과 관리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 2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 부처별로 여기는 법령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법령이 아니라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도시공학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훈령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만들어졌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 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어떤 공공시설 사업이나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갈등 관리를 이 매뉴얼에 맞추어 가지고 규칙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 전담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영향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갈등 조정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 분석에 대한 정의, 갈등 영향 분석을 할 때 갈등 분석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나 주체들을 분석적 방법으로 해부한다는 개념보다는 갈등을 좀 더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갈등 분석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국엔 갈등 분석은
우리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등 분석의 대상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기초 분석과 심화 분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는 것은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라는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갈등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1차 분석에서는 누가라는 관점에서는 갈등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또한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who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hat, why에 대한 얘기는 갈등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갈등인가, 무엇 때문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직접적인 쟁점과 그리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2차적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라는 부분에서는 갈등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사소통의 통로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 how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것은 when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갈등에 대한 지역적 환경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where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보다 더 심화된 분석을 또한 마찬가지 who, what, why, how, when, where라는 관점에서 갈등을 분석을 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갈등 분석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갈등 영향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갈등 주요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분석하게 되면 가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에 대한 쟁점별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을 보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 입지 선정을 하게 될 때 뭐 쓰레기 매립장이 당연히 지하수 오염이 되겠고요, 미관이 안 좋아지겠고요, 쓰레기 매립 후에 다시 또 폐쇄 후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지면 당연히 가스가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되는 동안에 쓰레기를 수송하기 위해서 트럭 교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립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변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 발전의 효과도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대신에 지자체나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 사업 이득, 운반 비용, 이런 어떤 쟁점이 또는 주요 관심 사항이 있고요. 이런 주요 관심 사항별로 환경부서에 대한 것,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임금 면사무소 직원들, 예정지 주민들, 그리고 내가 쓰레기 매립장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를 배출해내는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건설업자, 운반업체, 이런 관광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 사항들을 이렇게 까이표로 표시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who, 누가, 그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 what 이라는 부분이 이런 어떤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다 더 통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기초사항 분석 후에 보다 더 심화된 내용으로 우리가 갈등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 영향 분석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질적인 그 정책의 결정 이전에 해당 중앙행정부처의 장의 소관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중립직이라고 인정하는 인사나 팀은 조직을 만들어서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을 신청 면담하여 가지고 실제 갈등 해소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해람하여 수정을 거친 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우리가 갈등 영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은 앞서 얘기한 갈등 분석에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또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대한 보고서의 분석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절차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갈등 영향 분석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갈등 영향 분석의 수양 절차를 보면 이렇게 총 6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갈등 영향 분석의 실시 결정과 착수, 심층 면담, 결과 분석, 합의 형성 절차 설계, 그리고 영향 분석서 작성 및 공유라는 부분이 갈등 영향 분석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2, 3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갈등 영향 분석은 좀 더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 의사결정에 이런 의사결정 방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수기 및 합의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시민의 의사결정 개념이 크면 클수록 이 체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면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강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체협의회 참여적 의사결정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시민 참여와 참여적 의사결정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 시민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극적인 학습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하는 참여와, 그리고 제공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하는 참여,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시민 참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여론 확인, 그죠? 수기 민주주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기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PS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보기에는 협력적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참여 방법에서 여기 있는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픈하우스 운영, 공청회, 여론조사 등이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적 의사결정은 포커스 그룹을 조성하거나 공론화 조사를 하거나 워크숍을 개최해서 참여를 시키게 하는 거나, 또는 협력적 의사결정, 그리고 시민자문위원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등을 갖다가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유형별 특징을 이렇게 포커스 그룹,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 협상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참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기민주주의보다 더 구체적인 예시가 공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기민주주의란 시민민주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기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고,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의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 실제적인 수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기민주주의 종류를 보면 엘리트 수기민주주의와 대중적 수기민주주의라고 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수기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민 스스로 또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하지 않고 수기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중적 수기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구속력보다 일반 여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대중적 수기 민주주의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런 어떤 수기 민주주의의 모델에서는 크게 피시키는 사람이 필수 요소로서는 정보와 실질적 균형, 다양성, 양심성, 동등한 교류, 요 5가지를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수기 민주 모델들의 강점은 모든 참여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다수파에 대한 반대 의견과 입장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통해서 그 예측이나 주장들을 공정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기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투표의 문제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한 토론이나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의 의사결정은 포퓰리즘이라는 오해 또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국민 참여 절차와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여기서는 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디오를 학습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의 국민 참여 절차와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기 민주주의의 사례 또는 공론화 사례는 실질적으로 울산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 시민 배심 문제, 그리고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공론조사, 그리고 보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사업,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 최근에 진행한 거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국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상남도 사례에서는 창원시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필드 일점 문제에 대한 것, 또는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소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김해시는 김해 장류 소각장 현대화 사업, 남해군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소 건립,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기 민주주의 또는 공론화 등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보고서를 보면 공론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간별로 또 대상별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거제시의 남부 내륙혁도 거제 역사 입지 공론화에 대한 내용도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설명한 것과 더불어 제가 이 캠퍼스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수기 민주주의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갈등관리 법제가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공공갈등관리 규정은 지금 현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또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회 19와 20대 국회에서 수기민주적인 갈등관리 해결 방안을 위해서 법제화를 그랬다가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법제화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수기민주주의 국내 사례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 보면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기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모든 자료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기민주주의 공론화 갈등 해결의 대안으로 되어 있다는 JTBC의 2017년도 방영분 약 2분 정도 소요되니까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재개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라는 방식이 사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 방식이 쓰일지 주목됩니다. 주민중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조사 방식은 무작위 전화통화로 의견을 묻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랐습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뒤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471명의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참여단에게 찬반 양측 입장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지식을 쌓게 하는 수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처음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원자력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를 배제한 의사결정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도 도중에 자료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단은 2차례의 합숙과 토론을 무사히 마쳤고 하던 공사는 재개하되 앞으로 원전 비중은 줄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만일에 전문가들만이 독점하는 토론 과정에 맡겨놨다면 이렇게 절묘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사안에 공론화 방식이 자주 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화 갈등 해결에 대한 외에 TV조선 다큐에서 45분 정도 해가지고 좀 심화된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방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신고리 원전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이 6분 정도 있고요. 그리고 벨기에에서 실질적으로는 수기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라는 부분, 왜 탄생했는가에 대한 그 동영상이 10분 정도 또 이어지고요. 독일에 대한 사례, 상어 아쿠아리움 건설 사업에 대한 수기 민주주의 사례가 4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니가하마 도시 재생 사업의 수기 민주주의 사례, 그리고 제주도의 선월리 마을 공동체 수기 민주주의 사례 8분, 그리고 프랑스의 온라인 수기 민주주의 과정 6분, 그리고 벨기에의 교훈과 그리고 신고리 원전 관련 정리 등에 대해서 총 4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 TV조선 다큐에서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접근이 가능할 테고 아마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한 어떤 대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될것 같습니다. 경청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있고요. débat. On ne peut pas mettre des citoyens et dire bon, qu'est-ce que vous pensez du nucléaire et nous on va boire un café. Non, on doit avoir des modérateurs. 여러분들이 vraisemblablement en Europe. 유럽 는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과정이 남았죠. 민주주의에 대한 En hélicoptère, je dirais, et Lebensraum. Und selbst wenn das Aquarium noch so groß ist, es ist nicht die Welt, in die sie gehören. Und nur für Action und Show Tiere einzusperren und zu quälen, im Grunde genommen. Ich finde das das deutsche Volk, wenn sie das letztendlich nicht wie 政権から1万5、6千人のお客さん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で、観光のお客さんがすごい歴史を感じる。そうですね、やっぱり今までのやり方とまた모두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 숲이 우거진 서늘리 동백동산. 특히 돌무더기 위에 이룬 저희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 전국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랑 모여져가지고 동백동산이라는 직접 마주보며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기는 빛을 발하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수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대두된 어떤 참 공공 갈등 관리의 방안이 이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례로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시설의 입지와 배치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또는 갈등이 표출된 후에 드문 경우지만 또한 어떤 조정으로 이끌어내가는 함의의 단계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공론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론화라는 것은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의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인 일반이 참여해서 객관적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논쟁과 토론을 하는 수기 과정을 의미한다. 수기 민주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공론화는 사후적 갈등 관리가 아니라 사전적 갈등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론화라는 것이 사전적 갈등 관리에
또는 예방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갈등 관리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에서의 참여와 수기 부분에서는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자문협의, 주민참여, 공동결정, 주민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공론화의 과정에서의 참여의 종류는 시민 배심원제,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주민공모제 등 이런 어떤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의 참여와 수기에서는 일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수기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적 인기 투표 또는 포퓰리즘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참여와 수기의 공론화의 요건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성과 논증성과 동등성 부분에서 투명성 부분에서는 모든 공론화 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면서 그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논증성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활발한 논증 과정은 공론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제 그런 어떤 공론화에서의 논증은 보다 더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논증이죠. 논증성에 대한 얘기고, 동등성에 대한 것은 모든 시민의 의견과 참여에 대한 존중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설정되는 규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칙이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되어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는 실질적으로 수기민주주의 절차에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규칙이나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월 정도 해야 되고요. 공론화 제한에서 정보 수집되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어져야 되면서 또 그 영향의 중대성이 실질적으로 커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었느냐, 결정이 되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론화가 개시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난 뒤에 나타난 어떤 사후적인 갈등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후적 조정 권고에 해당이 되고 공론화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수기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는 사전적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후적으로도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또한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공론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분이 좀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론에 대한 전제 절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론위원회 선정하고 운영 원칙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론화 사례 부분에서는 남북 내륙 거제 역사 입지 갈등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거는 뭐 여기서 보면 남북 내륙 척도 사업기업 동영상과 공론회 위원회 소개, 그리고 공론회 자료방, 그리고 공론화 결과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클릭해가지고 웹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공론화가 가장 최근의 내용이죠. 가장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입지 갈등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팀으로 그러니까 조별로 조성을 해가지고 토론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학기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갈등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이었고요. 5번째 퀴즈로서는 수기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수기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퀴즈 부분에서는
공공의 갈등 관리 방식 중에서 공론화의 개념과 주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총 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공론화 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어야 된다 등등 6가지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앞서 있는 강의 자료와 그리고 동영상 학습 시간에 동영상에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시청한 뒤에 이 6개에 대해서 O와 X, 즉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은 어떠한 유형이 있고 그리고 갈등은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갈등의 발전 과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어야 되는 것은 도시공학과에서는 공공의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공공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런 공공 갈등에 대한 갈등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필요성, 그리고 갈등 관리를 하는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유형, 그리고 최근에 대응하고 있는 갈등 관리에 대한 ADR, 그리고 공공 갈등 관리 규정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으로서 실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갈등 영향 분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 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은 무엇이고 그 유형이 무엇이 있으며 그 특징은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기 민주주의와 공론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